제가 이번에 논세이퍼에서 2차로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Beyond Protect and Private on Empirical Security Analysis of 제목이 조금 길긴 한데요. of Custom Function Modifier in Smart Contract고요. 제목이 조금 길지만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모디파이어에 집중해서 취약점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간단하게 인트로 세 번째로 소모를 적었고요. 소모는 그 논문에서 새롭게 작성한 취약점 분석 도구 이름이 소모입니다. 백그라운드로 처음에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언어 작성 시에 접근 제한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에서 Public Protected No Modifier Private는 그 솔리디티에서 쓰는 언어 그 접근 제한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예시가 이미지로 잘 돼 있어서 이 이미지를 첨부했고요. 프로그램 시에 이런 접근 제한자에 붙어 있는 거에 따라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프라이베이트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접근 제한자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클래스랑 같은 패키지에서만 가능하고 또 프로텍티드로 작성되어 있는 건 같은 클래스 패키지 서브 클래스에서 작성하고 퍼블릭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자별로 접근 가능 구역이 나눠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솔리디티에서 쓰는 모디파이어라는 개념인데 모디파이어의 문법은 왼쪽과 같이 모디파이어 그리고 모디파이어 변수 이름 그리고 require를 넣고 해당 부분에 조건을 넣고 해당 조건이 만족해야 그 require 구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 코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옆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돼서 그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모디파이어인데요. only owner라는 모디파이어가 있고 require 조건에 그 MSG sender 호출자가 오너랑 같을 경우에만 이 조건이 통과되게 되고 만약에 호출자가 오너가 아니라면 not owner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펑션 s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only owner라는 모디파이어를 할당해서 이 setName이라는 함수는 오너만 호출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논문 내에서 핵심 키워드로 테인트 아날리시스라고 나오는데 테인트 아날리시스의 정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입력 값으로 인해 어떤 레지스터와 메모리 영역이 제어 가능한지 확인하는 기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 A의 싱크라는 메서드를 생성했을 때 f라는 함수를 통해 그 A의 그 객체를 생성해서 A1의 taint라고 할당하고 다른 그 바라는 함수를 생성해서 untaint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뜻하게 되고요. 이제 싱크는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을 싱크라고 의미하고요. 이 부분은 그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스태틱 어사이먼트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변환 기법이 나오는데 그 중간 그 프로그래밍 언어 변화 과정에 대한 표현 기법으로 기존의 왼쪽 같이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v는 4, v는 6으로 표현했다면 같은 변수가 있을 때 v1 그 같은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작은 케이스로 더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v1은 4고 그럼 같은 v가 아니라 v2 예를 들어서 if문 조건문에 안에 있으면 그 조건에 맞게 변수값이 할당되게 되는데 그럴 시에도 같은 값에 대해서는 그 작은 숫자로 입혀서 그 값을 구분해 주고요. 이 여집합 같이 생긴 부분은 파이 펑션으로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이 여기에 할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디파이어 디펜던시 그래프라는 거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스태틱 싱글 어사인먼트로 작성되어서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에 같이 넣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백워드 슬라이싱으로 역방향 분석 기법인데 그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x는 1, y는 2, g는 y 마이너스 2, r은 x, g는 x 플러스 y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g의 값을 그 역방향 슬라이싱으로 분석을 하면 해당 값에 필요한 값만 올라가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해당 값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래서 g는 x 플러스 y, y는 2, x는 1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백그라운드고요. 이 안에 개념들이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 해당 부분들을 다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논문의 작성 배경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수정 불가능성과 트랜잭션 비가역성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모디파이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함수 접근자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지만 잘못 설계된 모디파이어는 우회 가능성을 제공하여 보안 위험을 초래하고요. 또 우회 모디파이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다오어택과 페리티 월렛 취약점처럼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도 있었고요.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정적 분석 도구 또는 트랜잭션 기본 기록 기반 접근법을 사용해서 분석했으나 모디파이어와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시스템적 우회 경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논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분석 중에 모디파이어의 한정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답어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상태 업데이트가 안 됨에 따른 발생한 어택이니까 논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고, 예를 들 예를 들어서 페리티 월렛에서 다음 예시가 같은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execute라는 함수는 only owner에 의해서만 실행이 되어야 하는 함수인데 only owner 자체의 조건은 잘 설정되어 있으나 initialize 월렛이 아무나 외부에서 다 호출 가능하게 퍼블릭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오너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execute 함수 자체를 아무나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페리티 월렛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디파이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소모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뭐, 잠시만요. 어, 소모의 아키텍처를 보면 소모는 크게 빌더, 익스플로어, 베리파이어, 어널리틱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빌더, 익스플로어, 베리파이어 과정은 그 연계된 과정이고, 아날리틱스 과정은 따로 자연어 기반으로 추가 분석 및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빌더의 과정은 입력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를 받아 중간 변화 과정을 생성하고 역 슬라이싱을 통해서 MDG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생성된 MDG 그래프를 익스플로러로 넘겨서 익스플로러에선 다양한 모디파이어에 대해 그 경로들에 대해 슬라이싱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들에 대해 판단하면 베리파이어를 넘겨서 베리파이어에서 그 경로들에 대해서 실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만약 거기서 우려대에서 탐지된 게 발생하면 그 결과로 넘긴 다음에 해당 결과를 다시 익스플로러로 넘겨서 그 탐지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구조입니다. 반복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이패스에서 넘겨서 분석을 진행하고요. 또 이제 빌더에서 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탐지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과정은 좀 더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소모의 분석 방식 예시를 작성한 페이지고요. 모디파이어 분석을 위해 소모에선 크게 복잡한 관계 식별하고 관계 모호성 해결 두 가지에 집중을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only owner라는 모디파이어 분석을 하기 위해선 여기선 그 호출자를 콜러에 담고 콜러를 오너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오너 자체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오너에 대해서 타고 올라가서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제 오너를 확인하려면 오너는 트랜스퍼 오너십 함수에서 오너 자체가 뉴 오너로부터 할당받아서 오너에 대입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 트랜스퍼 오너십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은 뉴 오너가 돼야 되는데 또 뉴 오너는 이 체인지 오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과정을 다 관계도로 풀어서 소모에서는 그래프로 펼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only admin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only admin 모디파이어는 여기 add 어드민에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add 어드민을 근데 호출할 수 있는 사람은 only owner만 호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디파이어끼리의 상속 관계도 직접적인 상속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모는 그 구분을 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모에서 제시하고 있는 MDG 그래프이고요. MDG의 우선 번호에 따라 흐름만 먼저 간단하게 분석하면 모디파이어의 싱크를 식별하고, 그래서 싱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only owner의 모디파이어의 싱크는 이 아홉 번째죠. require caller owner 이 부분이 싱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싱크에 대해서 이제 테인트 객체를 식별하고 모디파이어의 변수와 연결하고 변수의 할당론과 연결해서 또 그 오버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5번 과정에서 또 찾은 변수를 6번과 연결하고 이제 완료 시에 진행이 종료되게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온리 오너의 아까 싱크로 말씀드린 require 구문을 찾아서 그 하면 이 1번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작점을 통해서 역 슬라이싱을 진행해서 모디파이어의 시작점을 찾고 이 시작점에 찾은 변수를 이제 글로벌 상태 변수와 연결을 하고 이제 생성된 변수의 시작점을 다시 이제 여기서 변수를 다시 찾았으면 이 변수가 관리되는 주체인 또 펑션 트랜스퍼 오너십의 익스터널에 다시 연결해서 4번에서도 이제 이 트랜스퍼 오너십의 싱크를 똑같이 찾아서 동일하게 역 슬라이싱을 통해 5번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5번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변수값을 알게 되고 그 변수값을 6번에 관리되는 주체인 글로벌 변수에 연결하게 되고 이 글로벌 변수를 마지막에 연결되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MDG 그래프는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MDG 그래프 안에 박스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하나의 박스로 보면 이 오너 투 어드레스는 이 파이 펑션 안에 오너 1, 오너 1 아니면 오너 0번의 조건에 맞는 인풋 값이 할당되게 됐고요. 이 조건에 맞는 말이라는 말은 그래서 G3 솔버라는 그 별도의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그 소모에서는 G3 솔버를 통해서 해당에 대한 적절한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러 원 어드레스는 그래서 콜러 원 어드레스를 그 MSG 샌더 현재 출처와 비교하고 그래서 이 비교한 값을 그 불리한 임시값에 넣고 그래서 이 임시값에 할당된 값이 리퀘어에 진짜 참으로 통과하는지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박스도 동일하게 비교해 보면 뉴 오너 0번, 1번을 그 조건에 맞는 값을 넣어서 뉴 오너 2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MSC 샌더와 뉴 오너 2가 실제로 같은지 비교를 하고 솔리디티에서 그 리퀘어 구문에서 통과를 하는지 실제로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부분은 이제 3-3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온리 어드민을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온리 어드민을 분석하게 하기 위해선 온리 어드 오너라는 이게 상위의 모디파이어를 분석을 해야 돼서 상위 위에 그래프스 상태로 온리 오너가 표현이 되게 되고 온리 오너를 분석해야만 온리 어드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온리에서 그 솔리디티가 아니라 MDG 그래프에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MDG 분석 방식 외에도 자연어 기반으로 추적 분석을 소모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 네네.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요. 네. 그리고 그 스피커도 꺼주세요. 일단은 이 MDG 그래프라는 방식이 제가 뭐 프로그램 분석 이런 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뭐 싱크, 페인트 이런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요 논문에서 도입을 한 건지 아니면 이 MDG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이 논문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뭐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전 접근법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네, 말씀대로 우선 질문사항에 우선 답변 드리면 싱크나 테인트 아날리시스는 사실 저도 이번 논문을 찾아보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이긴 한데 원래 프로그래밍 분석에 대해서 원래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맞고요. 네, MDG 그래프는 말씀대로 여기 소모에서 사용해서 모디파이어 전용으로 모디파이어 디펜던시 그래프를 작성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혹시 뭐셨죠? 하나 더 질문은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 이 디펜던시 그래프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가 뭔가 전체 취약점 탐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디파이어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소모라는 툴은 다른 뭐 트랜잭션의 취약점보다 모디파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트랜잭션의 취약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계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 관계도를 그리기 위한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계도를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좀 더 예시는 뒤에 있긴 한데 관계도를 그리고 나서 그 실제 그 모디파이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베리파이어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모디파이어가 실제로 취약한지 아니면 취약하지 않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네, 뒤에 추가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 보시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잠시만요. 그 분석 이것도 말씀대로 그 아까 싱크나 테인트 아날리시스처럼 분석 기법 용어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그 백워드 슬라이싱을 역방향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여기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 집값을 분석할 때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에게 해당하는 값만 그 코드적으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앞에 SSA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릴 때 SSA를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그 SSA를 활용해서 그리는 게 맞고요. 말씀대로 이 디펜던시 그래프를 보시면 각 변수에 대해 그 뒤에 숫자들이 다 그 고유값 오너라는 고유 변수지만 뒤에 뭐 넘버링을 해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너가 아니라 어드민도. 네, 말씀대로 그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스태틱 어사이먼트가 할당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백그라운드에서 저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SSA IR로 만드는 건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 변환 과정도 논문에 서술이 돼 있나요? 네. 여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그 논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변환 과정을 슬라이더라는 프로그램 별도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되게 되고요. 그 변환 과정 자체는 다 슬라이더에 의존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렸었나 보네요, 아마.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원재님이 물어본 거 좀 이어서 그냥 간단히 궁금한 건데 그 슬라이더가 제가 아는 그 SLITHER 그거 맞나요? 전 슬리더라고 발음했던 것 같아서 슬라이더가 그 툴 정적 분석 툴 솔리디티 정적 분석 툴 슬리더에 이거 맞는 거죠? 슬리더가 맞는 발음인 것 같네요, 말씀드릴 때. 뭐 저도 정확히 발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좀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솔리디티 이 분석 도구를 만들려는 그 시도들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디펜던시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분석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시한 내용 이전에는 이 슬리더나 이제 다른 툴에서 이런 디펜던시 그래프를 통해서 뭐 모디파이어에 대한 약간 취약점을 분석하는 게 불가능했던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논문에서 커버하는 거는 왜 모디파이어 부분만 커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디펜던시 그래프를 약간 모디파이어로 스콥을 약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약간 컴퓨테이셔널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논문에서 추가로 그 여러 가지 그 분석 도구들이 소개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SP콘을 많이 소개하는데 SP콘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SP콘에서는 모디파이어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그 후에 아마 이테이너라고도 있는데 그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만 다른 도구들에서 명시적으로 이름은 언급 안 돼 있고요. 그 두 개를 언급한 이유는 그 두 개는 모디파이어 분석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소모가 모디파이어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다른 분석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더리움 스토리지 상태나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뭐 입력과 모류 아니면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미스릴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되는 도구들은 이미 기존에 많아서 모디파이어에 더 집중해서 분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뭐 백그라운드를 보면 되게 좋은 시도인데 왜 전에는 시도가 안 됐나 좀 궁금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어,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은 왜 이걸 일반 제너럴하게 모디파이어가 아닌 이제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쓸 수 없는지 분명히 약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음, 우선 후에 한계점이 나오는데 모디파이어 분석 자체가 근데 우선 여기에서 예시로 보다시피 이런 관계도 때문에 우선 단순하지 않는 점 때문에 다른 툴에서는 분석을 진행 안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모디파이어에 대해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한 것 같고
그 논문의 그 후에 더 한계점이 나오긴 하는데 그 소무에서도 나중에 여기 매핑이 이건 하나로만 돼 있잖아요. 어드레스가 유인트나 어드레스나 불리언. 근데 나중에 후에 나오는데 그 이중 매핑은 소무에서도 분석을 못 해요. 아무래도 그런 다른 툴에서 분석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구조의 복잡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솔리디티가 EVM이 기본적으로 스택 머신이고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원래 사용하는 어떤 컴파일러 최적화 기법이나 정적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EVM에서의 취약점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취약점이랑 다르게 분석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막 정적 분석을 이렇게 잘하는 툴이 많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디파이어로 줄여가지고 모디파이어에 관해서는 정적 분석을 되게 잘한다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모든 모디파이어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정적 분석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줄였지 않았을까? 아마 일반적으로 모디파이어 말고 다른 애들까지 다 하면 그 훨씬 클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컴퓨테이션이라든지 이게 그래프 정적 분석은 보통 스페이스가 약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전체 다 분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모디파이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함수 개수 자체가 그래서 몇 개나 분석하면 되니까 이것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도 뒤에서 좀 얘기를 이밸류에이션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기조에 이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여가지고,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가 저는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실용성까지 안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이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 이제 이렇게 그냥 논문을 위해서 스코프를 좁혀서 그냥 약간 나온 내용이라면, 전 이제 실효성이 좀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EVM 기반 구조가 저도 이제 그 지금 툴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제 정적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좀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사실 뒤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이제 인베리언트 테스팅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 정확히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완벽한 분석 방법이겠지만 사실 인베리언트 테스팅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때려보면서 이제 구하는 것이랑 사실 뭐 후자가 더 그 케이스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디파이어로 약간 스코프를 좁혀본다면 인베리언트 테스팅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레인지인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어떤 더 장점이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약간 인베런트 테스팅은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벤트 테스팅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더 활용할 수 있는 스태틱 애널리스트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베런트는 약간 수동으로 해야 돼서 많이 힘들잖아요. 테스팅 하기가.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이제 않을까. 모디파이어로 스코프를 좁히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모디파이어만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모디파이어로 스코프를 좁혔잖아요. 그래서 뭐 편리성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조금 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에 약간 이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민님이 가져오신 거에 대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어떤 의의가 좀 있을지에 대한 약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의 뭐 질문에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저의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정적 분석 도구 미스리를 하나 그 검증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냥 코드에 대한 내용밖에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적 분석 도구에 뭐가 있지 싶었는데
마침 논세이퍼 발표를 하면서 논세이퍼 발표 리스트 중에 정적 분석 도구가 있게 되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의 선택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 그 선정 배경에 의문을 갖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네네. 어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이신지. 이제 진짜 실제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가가 좀 네네. 궁금했고, 그러니까 저라면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인베리언트 테스팅에 쓸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네.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약간 뭐 아까 이제 그냥 아까 그냥 얘기의 그냥 결론만 좀 내보면 이제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접근 방법인데 이제 그 스코프를 좀 좁혀가지고 약간 오히려 약간 어 너무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스코프를 좁히다 보면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베리언트 테스팅이라는 대체 수단이 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봤던 거였습니다. 근데 네, 소개해 주신 내용은 전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네네. 네, 이 부분은 뭐 끝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그럼 이어서 발표 내역이 엄청 많이 남진 않아서 이어서 다 발표하고 그럼 이후에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빌더, 익스플로러, 베리파이어 이후에 그 소모 툴에서는 그 NH 그 자연어 분석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MDG 분석 방식 외에도 자연어 기반으로 추적 분석을 소모에서는 진행되고 또 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이더리움에서 모디파이어든 함수든 대부분 변수를 작성할 때 카멜 케이스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카멜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더 방지하기 위해 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총 모디파이어를 3,173개를 수집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는 관사나 불필요한 or, and를 제외하면 1,309개가 식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44개의 컨트랙트를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SP콘이라는 컨트랙트에서는 그 44개 중에 그 모디파이어가 있는 컨트랙트만 합하면 34개인데 SP콘에서는 24개를 탐지하고 11개는 오탐을 하였는데 소모에서는 23개를 탐지하고 9개는 안전한 컨트랙트로 판단하고 2개는 탐지를 실패했습니다. 탐지를 실패한 이유는 한 개는 타임아웃이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복잡한 자료 구조 때문입니다. 복잡한 자료 구조라고 말씀드리면 그좀 이따 예시 이미지도 나오지만 그 이중 매핑 구조에 대해서는 탐지를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소모를 그 기존의 대중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 도구인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SP콘과 주로 비교를 하게 되었고요. SP콘과 비교하게 된 이유는 SP콘에서는 그 소모와 동일하게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소몬의 답변은 그 SP콘보다 그 탐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며 34개 중 24개 그 SP콘에서는 11개의 오탐이 발생하였으나 소모에서는 34개 컨트랙트 중에서 23개는 그 정확히 판단하였고 9개는 안전한 컨트랙트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그 모디파이어의 데이터셋이나 여러 개의 다 데이터세트도 그 참고로 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44개의 컨트랙트 대에서만 팩트데이터가 따로 제공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참고로만 말씀드린 거고 그 후에 두 번째 평가 부분은 네. 정적 분석 그래프 그려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취약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페리티 원래 같이 그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옴니 오너로 할당이 돼 있으나 예를 들어서 누구나 호출 가능한 경우 근데 누구나 호출이 가능하진 않은데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온리 오너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접근 제한이 걸려 있는 모디파이어고 그 접근 제한이 걸린 그 변수 값과 상관없이 호출이 가능은 한데 이게 의도된 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뭐 변수에 의해서 뭐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념 월렛은 오너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또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뭐 제한이 되는 네, 이런 말씀대로 만약에 뭐 오너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개발자가 의도해서 그걸 넣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소모로 탐지한 내역에 대해서 그 연구진들이 2차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하고요. 크로스 체크한 부분이 아마 취약점으로 판단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모를 이용해서 판별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모디파이어가 있어야 어떤 접근 제한이 걸려 있어야 되는 함수에 걸려 있지 않는 경우만 판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접근 제한에 접근 제어자가 걸려 있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접근 제한자가 걸려 있음에도 아무나 실행 가능한 경우를 탐지하는 거죠. 접근 제한자가 걸려 있으면 말 그대로 접근이 제한되어야 되는데 그 제한되지 못한 경우를 탐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네.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억세스 컨트롤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케이스를 네 개로 나누는데 뭐 그 말씀대로 접근 제한자가 일반적으로 온리온에 많이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프록시에서는 뭐 is initialized나 정확히는 케이스를 네 개로 나누고 있고요. 액세스 컨트롤이랑 파이낸셜 릴레이티드, 컨트랙트 스테이트하고 기타 점검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9개의 타입으로 나눠서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모, 해스토큰 이런 아니요, 그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디펜던시 그래프에서 네. 뭐 어떻게 생기면 이게 뭐 억세스 컨트롤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되면 파이낸셜 릴레이티드가 잘못된 거고 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 방법을 다르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네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는 건지 어, 디펜던시 그래프 어, 분석하는지가 궁금해요. 결국 그 이런 타입을 나누는 건 나중에 저희가 그 상태에 맞게 그 할당할 뿐이고 말씀대로 결국 모디파이어는 required는 if 조건에 의해 실제로 발생 여기서 쓰는 용어에 의하면 싱크라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점을 통해서 그런 역방향 슬라이싱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타입에 따라 그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출발점 다 모디파이어 싱크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싱크가 있으면 취약점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냥 싱크는 말 그대로 그 시점의 출발점을 의미하는데 그 싱크로 하면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취약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 다음에 그 논문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 실제로 사용되는 컨트랙트들을 분석하였고요. 세일피쉬라는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89,853개의 컨트랙트나 이더리움 스캔에서 5,000개의 이더 스캔에서 최신 5,000개의 컨트랙트를 받아서 94,583개 중에서 모디파이어가 없는 32,389개를 제외하고 62,464개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안전한 컨트랙트는 61,481개, 취약점이 있는 건 500건, 그리고 탐지에 실패한 거는 483건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 483개 중에 170개는 그러니까 슬리더의 구문 분석 오류로 실패하였고 나머지 314건은 타임아웃으로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타임아웃이 발생한 이유는 소모의 그 런타임은 2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취약점을 탐지한 500건은 그 500건에 대해서는 이제 탐지되어서 실제로 연구진들이 크로스 체크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의도된 우회의 가능성은 45건, 실제로 취약점으로 분석한 거는 411건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건이랑 그 실제로 취약점 건을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도된 거는 여기 only keyholder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호출자의 밸런스를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트랜스퍼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퍼를 통해 아무나 호출해서 밸런스를 한쪽에 뭐 몰아주든 밸런스에 대한 변형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개발진의 의도된 걸로 해서 소모 연구진들은 취약점으로 판단하진 않았고요. 우측의 경우가 오탐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중 매핑 같은 경우는 소모에서 분석을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소모에서는 탐지를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모의 그 러닝 퍼포먼스를 그래프화한 부분이고요. 소모는 각 계약을 분석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 그래프로 보여주었고요. 소모는 95% 이상의 컨트랙트를 2초 이내에 분석을 했으며 80%의 컨트랙트는 1초 미만의 시간으로 완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그 62,464개 중에
그 1044개, 즉 1.67%만이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나머지 313개는 분석 시간 초과로 인해 분석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발류에이션 3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모에서는 그 전체 그 13만 4,692개 중에 그 클러스터링해서 6,299개의 고유 모디파이어를 파악을 하였고요. 그래서 고유 모디파이어라고 지은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온리오너와 같이 가장 대중적인 모디파이어는 중복돼서 48,027번 아니면 뭐 웬퍼즈드, 웬나퍼즈드는 예를 들어 6,653번 그리고 6,308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복들을 제거해서 고유 모디파이어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항목으로 나눠서 실제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그 분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은 접근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온리 실제로 소유자나 어드민만 호출 가능하게, 그래서 아니면 화이트 리스트만 호출 가능하게, 그다음에 파이낸셜 릴레이스트는 그 자산 동결이나 그 인증된 사용자만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컨트랙트 스테이트는 그 컨트랙트가 이니셜라이즈드 됐는지 아니면 활성화되었는지 하고 기타 부분으로는 뭐 이게 할당되었는지 아니면 스팸 케이스인지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저 이밸류에이션 파트에서 계속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 계속해서 타임아웃이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으로 런타임이 제한된 이유가 있나요? 어, 2분으로 제한된 이유에 대해서 논문으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패닉 비율이 전체 비율로 치면은 그한 0. 몇 프로로 엄청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네, 실패 케이스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혹시나 복잡도가 높아서 런타임이 길어지는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오탐 가능성이 높아서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저도 의심은 되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논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그 평가 부분 4는 보안 사례 연구 부분이고, 그래서 소모가 탐지한 411개의 우회 가능한 컨트랙트 중에 그 중에 20개의 컨트랙트가 약 4.87%의 컨트랙트 안에 그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중 그 두 개 계약에는 이 이더와 그중 한 개의 계약에는 이 이더리움이 있었고, 그중 나머지 한 개의 컨트랙트는 37 이더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솔리티 9버전 같은 경우는 따로 생성자가 따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컨트랙트 이름이랑 이 펑션의 이름이 같으면 생성자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컨트랙트에 온드로 적혀 있는데 여기 컨트랙트에는 대문자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펑션에 소문자로 적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당연히 취약점으로 나오게 되고요. 누구나 이 온도를 호출해서 다시 온화가 될 수 되기 때문에 취약점으로 나오게 되고, 그 옆에 부분이 이게 37 이더리움을 갖고 있던 컨트랙트인데 이 크라우드 세일 부분을 보면 아예 노 모디파이어도 없지만 아예 접근 제한자를 설정을 안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 컨트랙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MSG 센더가 오너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함수를 호출해서 오너가 되면 오너는 이 온리 오너 모디파이어가 걸려있는 키 함수를 호출해서 셀프 디스트럭트로 본인이 다 이더리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개선 사항으로, 그래서 그 내부적인 개선 사항으론 배열 매핑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오탐이 발생하였고, 또한 그 MDG 그래프를 그리는데 타임아웃이 생성하거나 그 역방향 슬라이싱을 생성하는데 무한 루프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그 그 외부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소몬에서 지금 MDG 그래프를 그릴 때 보시면 그 SS
A 생성 자체를 다 슬리더에 의존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더 팀과 협업을 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으로 해서 위 논문에서는 솔리디티 모디파이어에 대한 분석 방법을 소모와 함께 제시를 하였고요. 소모는 유사한 분석 도구인 SP콤보다 모디파이어 우의 취약점을 더 잘 탐지를 하였으며 62,460개 계약 중에 411개의 우에 관한 취약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탐지했으며 이후에 개발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더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의 취약점을 검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디파이어가 달린 함수의 취약점을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컨트랙트 내에 정의되어 있는 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결국적으로 굳이 나눠서 보자면 모디파이어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는 게 맞고요. 근데 모디파이어라는 거의 자체가 솔리디티에서 쓰는 방식이 함수의 접근 제한으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어의 취약점을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연결된 함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러니까 모디파이어에는 잘못이 없는데 함수가 모디파이어를 잘못 달고 있는 거는 못 찾아내는 거죠. 함수의 모디파이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 네, 그 모디파이어를 달아야 되는 함수에는 안 달았다거나 이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근데 두 가지 케이스로 약간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트랜스퍼 같은 경우도 모디파이어가 만약에 달려 있어야 됐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외가 된 거잖아요. 저는 이 예시도 네, 여기서 검증을 했다고 하면 저 only key 홀더라는 모디파이어를 검증을 했을 텐데 그렇죠. 트랜스퍼라는 함수들을 다 본 건가요? 이제 그게 어디 그러니까 이제 모디파이어들의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 모디파이어를 사용한 함수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까지 얘가 어떻게 알아냈나 싶네요. 모디파이어 안에 있는 부분이 키로 쓰는 게 밸런스 메시지 센더잖아요. 이 밸런스 메시지 센더에 있는 부분을 다 싱크하다 보니까 당연히 싱크를 타고 나면 여기가 검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모디파이어만 보는 게 아니고 저걸 타고 함수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모디파이어가 그 싱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싱크 아, 지점부터 이제 슬라이싱 맞는 작업을 말씀인 하는 것 거죠. 같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직 좀 얘가 어떤 걸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취약점이라고 판별하는지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저희 혹시 아까 그 DMG 하나 그린 거 MDG 하나 그린 거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요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뼈가루 슬라이싱을 다 하고 다 해서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래서 그 싱크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보고 있는 지금 이 모디파이어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엑시스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그 문장을 싱크라고 아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싱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값들의 쓰는 과정들을 다 뒤로 돌아가 보면서 다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모디파이어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아무나가 그러니까 특정 어떤 진입 지점이 있어서 그 진입 지점으로 들어오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에만 취약점이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약간 우회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취약점으로 보냐 안 보냐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온리 오너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었을 때 이 온리 오너라는 모디파이어는 뭐 제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여기서도 방금 이 그림에서는 사실 네. 네, 말씀 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only 오너라는 걸 통과를 하려면 결국 여기서 이제 뭐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저 7번 마지막 줄 타고 가면 체인지 오너에서 이거를 성공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써야지만 결국에는 only 오너를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래프가 결국에는 저 마지막 저기로 모이니까 저기서 시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여기서는 이 체인지 오너에 아무 그 모디파이어가 안 달려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나 다시 역방향으로 7번부터 시작해서 765432를 타고서 결국엔 얘를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그 아무나 그냥 저 루트를 타서 저
경로로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이 모디파이어를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얘는 잘못된 모디파이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경우만 취약점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소는 이런 경로를 타서 오너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오너가 아니라도 어떤 특정 주소는 이렇게 타고 와서 통과할 수 있으면 취약점이고 아니면 뭐 그럴 경우에는 취약점이 아니고 뭐 모두가 다 뚫고 들어올 수 있으면 그때만 취약점인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질문이 좀 아니네요. 근데 말씀대로 그 상황은 네. 이해하였는데 예를 들어 보면 그 특정 사람이 하드 코딩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네네 화이트리스트로 그런 경우. 관리가 되어 있을 네. 거잖아요. 아마 저도 이거는 약간 추측성으로 대답드리는 거긴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관리하는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함수들을 이렇게 타고 들어갔을 때 네. 문제점이 없다면 취약점이 아닐 것 같고 만약 그 함수가 문제점이 있다면 취약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하드 코딩 된 경우는 대부분 하나일 거잖아요. 하나인 경우는 아마 여기서 파고 들어갔을 때 취약점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나는 일부러 의도해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텐드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 체인지 오너에도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컨트랙트였다면 저 체인지 오너에도 결국 뭐 온리 오너라든지 아니면 저 체인지 오너를 컨스트럭터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달려 있어야 얘가 결점이 없다라고 판별이 날 거잖아요. 약간 그렇게만 그쵸?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국 그래프 타고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컨스트럭터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거나 이래야지만 네네.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좀 생각 그런 네,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개선사항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작성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charity 월렛 같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 모디파이어가 잘못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논문에 좀 통계적으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좀 큰 금액의 피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좀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를 했던 배경은 이해가 됐는데 연구의 결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피해 사례가 논문에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알면 좋을 것 어, 같은데 없어도 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게 논문에 일단 명시적으로 적힌 건 다우어택이랑 페리티 월렛이 적혔던 걸로 기억하고요. 참고사항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정확히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중간에 놓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NLP 어널리시스 할 때 그 NLP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하는 건가요? 뭐지? 그 빌더를 통해서만 그렇게 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모디파이어에 대한 데이터 리스트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데이터 리스트를 확보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검증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모디파이어를 찾게 되면 그걸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디파이어가 핵심이 그 모디파이어의 신분을 찾아서 올라가는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의미를 드렸습니다. 아니 NLP를 하면은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토큰들을 분석하던데 그 토큰들을 가지고 뭘 하면은 취약점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얻은 개별 토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취약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저도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여기 그래프 상에서 이게 별도로 모디파이어 사용 사례를 적혀 있긴 하거든요. 모디파이어 데이터 세트를 모아서 여기서 그 아까 13만 개 있나? 잠시만요. 여기서 모디파이어들의 사용 사례를 분석을 진행할 때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그런 취약점 분석, 그럼 자연어 처리는 그 소모 툴에서 사용하는 취약점 분석이 아니라 사용 사례 분석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거 카테고리 분류할 때 그냥 쓸 때 NLP 썼다는 건가요? 네, 그 분석이 네, 그 내용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